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통화를 갖고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와 비건 미국 대표가 각각 오늘 하노이로 향하면서 북미 간 의제 협상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담 장소를 둘러싼 의전 협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2달 남짓 논의 끝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친 어제 대구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 맞춰서 밤사이 한미 정상이 이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는데요. 비핵화와 상응 조치, 그 공조 방안들을 협의하는 대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아주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을 잘 활용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 상응 조치로 남북 경협 사업 등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 본격적인 경제 교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어젯밤 10시부터 35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준비 현황과 북미 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특히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 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19번째이자 지난해 9월 우리 측 대북특별사절단의 평양 방문 직전 통화 이후 167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2차 북미 회담 전에 두 정상이 추가로 통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서두르거나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가 궁극의 목표이긴 하지만 일단 핵실험만 중단돼도 급할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언론 앞에서 한 건데요. 그의 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건 특별대표가 베트남으로 오늘 출발했으니까 최종적인 실무 담판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I had a great conversation this morning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다가올 만남에 대한 모든 측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be with Chairman Kim, and I think a lot of things will come out of it. We had a tremendous first summit.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취임한 이후 북한과의 긴장이 완화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When I became president,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as a very dangerous one for the world, and I think now it's far less dangerous, and there's a lot of sanity.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는 건 궁극적으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o we're in no rush. A lot of the media would like to say, oh, well, you know, what's going on? Speed, speed, speed. No rush whatsoever. We are going to have our meeting.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을 위해 하노이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 비건과 마주 앉을 북한의 카운터파트는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입니다. 그도 오늘 밤 정도면 하노이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북미 정상의 합의문 문구가 다듬어집니다. 이 소식은 유지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유지인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책략실장까지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새로운 진영을 갖췄습니다. 이들 의제협상단은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늦은 밤 하노이에 도착하는 베트남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어제 하노이에 들어와 준비를 시작한 만큼 내일부터 낮은 단계의 실무급 협상이 시작되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빈관에 김일성 호치민 주석의 사진이 여러 점 들어오는 등 회담 분위기가 곳곳에서 무르익는 가운데 회담 장소를 둘러싼 의전 협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초 회담 장소로 거론된 국립컨벤션센터는 북측이 숙소와 멀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성 국무위 부장이 도착 이후 4번이나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을 방문하면서 이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도중 예정된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오페라 하우스가 회담장 또는 만찬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이 문제를 놓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왔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경사노위가 출범한 뒤 첫 번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내용을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달 남짓 진통을 거듭한 끝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탄력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만 52시간으로 맞추면 6개월 범위 안에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는 노동시간을 일단 주간 단위로 정하고 2주 전에만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주장해왔는데 이걸 노동계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 요구였던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문제도 합의안에 일부 포함됐습니다. 노동자에게 하루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9시 전에는 출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사 문제를 많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타협으로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합의안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당론을 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 살던 50대 남성이 화재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또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나서 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김유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한 주택. 창문 틈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방 안에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불이 꺼진 뒤 이 집에 혼자 살던 52살 백모 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문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고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관 와서 그런데 1차 검시 결과 숨진 백 씨 시신에선 연기를 흡입한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등은 백 씨가 화재가 나기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외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온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린 달집 태우기 행사. 불을 피우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에 있던 행사 관계자와 시민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달집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뿌린 인화물질 때문에 유증기가 발생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한 신축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고 아직 준공 전인 건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경찰이 대구 사우나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건물이 낡아서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서 긴급 안전진단도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대구 포정동 사우나 화재.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가 차려졌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와 광역수사대 등으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2차 현장 정밀 감식에 나섭니다. 특히 4층 계단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참고해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사우나 4층 구덕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4층 사우나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이 매년 2차례 시행하는 점검에서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지. 이게 건물이 지은 데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그때 당시에는 시설이 있을 수가 없지. 40년 전에 무슨 놈의 스프링클러가 있노. 대구 중구청도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낡은 데다 간이벽이 많이 설치돼 있다며 구조기술사와 함께 긴급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도 현재 대구시에 지은 지 30년이 넘는 낡은 건물 비율이 47%에 달하는 만큼 조만간 이들 건물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입장과도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TV 토론에 나선 새 후보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탄핵이 어쩔 수 없었냐, 아니냐는 겁니다. 황교안, 김진태 후보는 탄핵 반대 입장을, 오세훈 후보는 탄핵이 불가피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유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탄핵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자제해오던 황교안 후보로서는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셈입니다. 형사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탄핵 부당성을 말하는 건 일부 보수 의견으로 상식적인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 결과를 부인하는 데에 동의하는 보수층이 전체 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당내에서 공식 언급을 꺼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사실 카카오와 택시의 협업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 택시 호출 앱인데요. 택시단체들이 거기에서도 발을 빼자며 소속 기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경력의 택시기사 김모 씨. 최근 카카오 택시 앱으로 호출한 장거리 손님을 태우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호출 장소에 손님은 없었고 전화로 위치를 물었더니 다짜고짜 욕설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경우에 욕설도 있고 응답게 하는데 왜 당신 받느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외로 가겠다며 카카오 앱으로 호출했던 손님이 도착 직전 갑자기 호출을 취소한 겁니다. 잡았는데 그한 4km를 달렸어. 700m 딱 나가고 해저를 다시 있는 거야. 피해 기사들은 카카오 앱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사들이 허위 호출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앱 호출에 응한 기사들의 휴대전화에는 욕설이 담긴 문자가 도착하기도 합니다. 전국 택시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 앱 이용 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일부 택시협회는 조합원 권리 정지 등 징계를 내리고 경남의 한 콜센터는 회원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풀어줘야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면 안 되고. 저는 그런 약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안 맞죠.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하루벌이 생계가 달려있는 일부 기사들은 동료들의 눈을 피해 카카오 호출에 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갈등이 앱 이용으로까지 번지면서 택시 기사들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다음 날에 비상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하는 예비저감 조치가 오늘 수도권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공공부문의 임직원은 차량 이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건설공사장 460여 곳은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일부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주는 청년 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지만 앞으로는 20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선심성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받는 당사자, 청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문예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미수 씨는 배우가 꿈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청년 수당을 받은 지난해, 전에는 엄두를 못 내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를 줄이고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신감도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배운 기본기는 배우의 꿈을 이룰 자산이 됐습니다. 정 씨도 청년 수당이 도전의 발판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금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금지돼 생활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공과금으로 거의 한 3분의 2는 날아가고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 많이 할 때 돌고. 청년 수당을 받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취업 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느낌, 살았다. 그게 제일 가장 컸어요. 면접을 보러 갈 때 입을 옷을 샀어요. 정 씨는 최근 꿈꾸던 라디오 작가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어떤 형식으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청년 수당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등을 따져 5천 명 정도를 선발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청년 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 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와 경남 등 9개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들의 매장 리모델링하라고 요구하고 또 그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 그동안 비일비재했었는데 마침내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관행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 첫 판결 대상은 BBQ 본사입니다. 판결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몇 년 전 매장을 리모델링한 BBQ의 한 가맹점주. 본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본 인테리어나 200 정도, 간판 800 정도 들고. 내가 원하는 업체 안에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큰 돈이 들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닌 것이라는 게 이래서 그때 목표적으로 지나가면 그러시고 결국에는 재계약 안 해준다는 업체가 현행 가맹사업법상 매장 개선에 드는 비용 중 20에서 40%는 본사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본사는 모든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BBQ 본사가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곳은 전국에 75곳. 지난해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에 4억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BBQ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자발적 리모델링이거나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를 하는 경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BQ가 리모델링을 한 지 5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조건 삼아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또 가맹점의 이익은 본사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비용을 분담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BQ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3살 난 여자 어린이가 산지 얼마 안 된 식탁용 원목 의자에 앉으려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의자인데 설계상 결함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는 보험사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구업체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사고가 난 뒤에도 석 달 넘게 같은 의자를 계속 팔아왔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난 김모양은 지난해 10월 새로 산 식탁 의자에 앉으려다 의자와 함께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김양은 의자에 찍혀 발가락이 까맣게 골절되고 성장판까지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가락이 좀 휘일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고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한 유명 가구 업체에서 의자를 포함한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길이 140cm의 원목으로 만들어진 의자를 손으로 살짝 누르자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원목 벤치는 상판이 무겁고 넓은 데 비해 다리는 좁고 수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는 의자가 설계상 결함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구업체 측은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피해 대응에 소극적이었습니다. 4개가 다리가 바닥에 붙어야 되는데 하나가 작다. 이거는 아예 설계상의 잘못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다들 이뻐하고 좋아하시겠구나. 업체 측은 사고가 난 뒤 석 달여 동안 문제의 의자를 계속 팔아오다 지난달 말 제품 보완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금 내륙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경북,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 경남과 제주의 경우에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오늘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한때 눈이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영서 남부 지역과 충북 북부 그리고 전북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고 다른 지역들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점 더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낮부터는 맑은 하늘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부분 영상권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춘천 0.2도, 대전 0.4도, 광주 1.8도, 부산은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과 광주 8도, 강릉과 대구는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고 큰 추위도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은 영동 지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자기 학교에 아들을 부당 편입시키려다가 적발됐습니다. 모 드라마에서처럼 아들도 의사로 꼭 만들겠다는 왜곡된 욕심이 교육자로서의 입지마저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이 의과대학에서 편입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면접관 2명이 지원자의 인성과 지적 능력 등을 평가할 문제를 내고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중 1명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이 미리 작성한 모범 답안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출제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너무 자기 학생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가 아니고 이건 거의 수여도 수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었어요. 해당 지원자는 이 대학 의대 58살 A 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의 유출을 의심한 학교 측은 면접 시험 이후 일주일 만에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대학 내 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A 교수가 대학 행정직원과 공모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이 면접 시험 문제 9개 문항과 모범 답안을 대학 1층 게시판 뒤에 넣어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교수가 이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A 교수와 직원을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최근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경 장벽을 세우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항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 팻말을 보니까 트럼프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다 이런 말도 적혀 있던데 트럼프는 극좌들의 움직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LA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8일은 대통령의 날이었지만 도시별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otally against our current president and his policies. I just want her to participate in the American process. This is part of American. 탄핵, 트럼프가 비상사태라는 피켓 등을 든 시위대는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I came as a mother, someone who's deeply concerned about all of the fear and hatred that's being spread by this particular president. 일부 지역에서는 장벽 건설을 지지하는 소수의 시위대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16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3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소송을 낸 16개 주는 극좌가 이끄는 주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전남의 청정 해역이 요즘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버려진 것들은 일반 쓰레기보다 처리 비용이 비싸서 제때 치우지도 못하고 환경오염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고운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신안 우이도. 백사장을 따라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신발에 술병, 냉장고까지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백사장 안쪽에는 어민들이 버린 그물과 부이, 대형 스티로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해마다 전남 해안가에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는 2만 6천 톤. 하지만 수거 처리량은 발생량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처리 비용 때문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선박을 이용한 운반비 부담 때문에 일반 쓰레기보다 처리 비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이 때문에 수거를 해놓고도 해안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를 들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열악한 지자체 형편에서는 좀 처리가 좀 힘든 부분도 좀 있고요. 쓰레기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요 섬에 해양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10년 가까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따른 양식장 오염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주민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 곳으로 잘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처리하는 이런 종합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남의 청정 해역이 뚜렷한 대책 없이 쌓여가는 해양 쓰레기로 멍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뜻밖의 발견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사상 최대의 금광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매장된 금은 자그만치 1,700여 톤, 현재 시세로 따지면 85조 원이 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 금광은 러시아의 진짜 노다지가 됐습니다. 모스크바 이동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부에 있는 수오이 로그 지역입니다. 2년 전 러시아 최대 금생산 회사인 폴류스는 이곳 금광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 사상 최대의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매장된 금만 1,780여 톤, 현재 시세로 85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매장량입니다. Добыча золота, как и любое другое масштаб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это зона повышенной опасности. 금맥이 발견된 수오이 로그 지역은 냉전 직후 반체제 정치범들의 유형지로 사용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금광 발견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 령이었던 크림반도의 강제 병합으로 인해 촉발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금을 외화로 처분한 뒤 생필품 수입에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폴리스 측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필요로 하는 만큼 금을 공급할 수 있다며 2020년대부터 금을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인도 남부 벵갈루루 인근 공군 기지에서 현지 시간 19일 제트기 2대가 에어쇼를 앞두고 연습 비행을 하다가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제트기는 인도 공군 고개 비행팀 소속으로 연습 비행 도중 충돌한 뒤 추락해 폭발했으며 화염과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조종사 3명 가운데 2명은 제트기가 추락할 때 탈출했지만 나머지 1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력 새해를 기념하는 전통 축제가 중국과 타이완에서 열렸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전통 연등 축제가 열려 올해 돼지해를 기념하기 위한 거대한 돼지 모양의 풍등이 선보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대한 등에 한 해의 소망 등을 적었습니다. 중국 북서부 신장우이그루 자치구에서도 새해 맞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자와 용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음력 새해를 맞았습니다. 샤넬의 책임 디자이너를 지낸 패션계의 명장 칼 라거펠트가 8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93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14살 때 프랑스로 이주한 뒤 명디자이너로 성장한 라거펠트는 샤넬과 플로에, 팬디 등의 유명 패션 브랜드와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총괄해왔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현대적인 세련됨을 추구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탑승자가 직접 119에 전화하지 않아도 차량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신기술을 장착한 단말기가 개발됐다는데요. 손서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구조물을 들이받아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 빙판에 미끄러진 차는 개울로 추락해 뒤집혔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 보통 1시간 안에 구조와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망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런 교통사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바퀴가 헛돌면 이를 사고로 인지하고 구조 요청까지 해주는 장치입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관제센터에 자동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사고 위치와 탑승객 수,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도 전송 가능합니다. 단말기는 또 단순 충격은 물론 여러 변수를 감안해 사고를 감지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그 에어백 전개로 사고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차량의 충격, 그다음 차량의 기울기, 그다음에 회전축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고 유무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스템의 경우 문자 메시지 서비스에 기반하지만 우리 기술은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만큼 정보량과 전송 속도 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다만 단말기 장착 법제화와 전국 단위의 관제센터 구축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0명꼴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 특히 사망자의 절반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도로 위에서 숨지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대상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다며 수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과천의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 부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입니다. 토지가 수용된 뒤에도 하우스 농사를 계속하려면 주변 땅을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로 이미 주변 땅값이 한껏 올라 보상금으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 3기 신도시 중 수용 대상지가 가장 넓은 남양주는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토박이도 있지만 인근 별내 다산지구가 개발될 때 농사를 짓거나 자영업을 하던 땅을 수용당하고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왕숙 1, 2지구로 지정돼 또 나가야 할 판입니다. 인근엔 남은 넓은 땅도 없는 데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건물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터를 두고 있는 사람만 약 5천 명, 생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토지 수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원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지역에서 10년, 20년 인프라를 쌓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서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국토부는 주민 설득을 계속하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역점 사업인 만큼 신도시 건설이 번복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정부에 맞서 수용 대상지인 과천, 남양주, 인천 계양 주민들은 연대해 오는 26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도 폭력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28살 구모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등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 씨를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른 행위여서 병역을 거부한 게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미군이 민간인에게 총을 난사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씨가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구 씨가 과거 입대한 건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한 것이었다며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관리병으로 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아 확고하고 진실하여 타협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심리를 요청했음에도 재판부가 심리 없이 구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눈을 피해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야생동물을 노린 밀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냥 같은 천연 기념물까지도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준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깊은 산속 어린 사냥이 발버둥칩니다. 쇠사슬로 된 올무에 걸린 겁니다. 나이는 겨우 1살쯤. 다리를 올감했던 올무를 풀어주자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다시 이 산을 찾았습니다. 해발 165m, 경사도 60도가 넘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보니 야생동물에겐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가파른 산 초입,
고라니 사체가 놓여 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에 잘렸습니다. 주변에선 다른 동물의 사체 일부도 나옵니다. 밀렵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나무 사이에서 올무가 발견됩니다. 저기다. 올무. 올무는 모두 새 것. 최근 한 달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야산 곳곳에는 야생동물들을 잡기 위한 올무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번 올무에 걸리면 야생동물이 자력으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기에 목이 걸렸을 때 여기도 같이 겹쳐지겠어요.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야생동물을 노린 겁니다. 2월 달이면 한창 이제 먹이가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지대로 이동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이동이 잦은 지역에다가 올무를 이제 설치하는 거죠. 전문 밀렵군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풀로 묶어놨지, 그 다음에 이것도 풀로 묶어놨지. 올무에 안 걸릴래 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수거된 밀렵 도구는 3만 6천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석 달 동안 외부 출입을 끊은 채 수행에 집중하는 이른바 동안거에 들어갔던 스님들이 정월 대보름인 어제 다시 문을 나섰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내연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보경사. 날이 저물도록 풍경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청량한 죽기 소리에 수행이 시작됩니다. 하루 10시간씩 석 달. 입을 닫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니 참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돼서 흔들림 없는 그 마음의 경지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싱그럽게 하고 맑게 해줍니다. 범종의 울림과 함께 동안거 마지막 날 새벽이 열립니다. 60번이 넘는 동안거를 거친 노승에게도 화두와의 씨름은 늘 새롭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이래보니까 그거 역시 없는 곳에서 나왔다. 이 없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없는 데서 나왔더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긴 수행이 끝납니다. 스님들은 석 달 전 메고 온 바람을 다시 짊어집니다. 화두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끈기 있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화두와 하나가 되고 바람 따라 물 흐르듯 젊은을 나서며 이들은 또다시 긴 깨달음의 기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음주를 했을 때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타면 안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월곡 방면 목동 IC부터 원릉 분기점까지 정체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홍제 IC 부근에서 양방향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외곽 방향으로 반포 IC 부근 지날 때까지 속도 떨어지고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고척교부터 금천교 사이 정체입니다. 남부순환로 양재 방향 신림사거리 부근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고 동작대로 이수 방향 사당역 지나기 어렵습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영동대교가 평소보다 힘겨운 모습인데요. 북단에서 남단 방향 건너는데 속도 떨어지고 평소 밀리는 청담대교는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세종로 소공원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려 했던 자유한국당이 3명의 위원을 다시 정했지만 그중 2명이
5.18 특별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5.18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반년 가까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은 조사위원 자격으로 법조계, 법의학 전공자, 역사 군사 분야의 교수, 인권 분야, 역사고증, 사료 편찬 연구 활동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한국당이 정한 권태호, 이동욱 후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시 정하라는 것이고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권태호 전 연합사 작전처장은 육군 3사관학교에서 전쟁사를 강의한 적이 있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을 보도했으므로 역사 고증 연구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당은 자격이 없는 인사를 한국당이 추천하려 한다며 오만하고 뻔뻔하다는 반응이고 한국당은 오히려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청와대가 무례하다는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이들 인사를 추천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한국당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주장의 주인공인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려 한 것도 한국당입니다. 이번 위원 자격을 둘러싼 지루한 실랑이 역시 한국당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진상위 구성을 위한 한국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점점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경북, 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 경남과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이는 때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곳곳에 눈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아침 한때 아주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 지역과 충북 북부 그리고 전북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이 되겠고 다른 지역들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0.5도, 전주 1.2도, 부산이 2.1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의 기온 보이고 있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과 광주 8도, 강릉과 대구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